한국 사회 양극화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결하라. 종말이 가까워졌다. 이게 뭐 제가 그 목사님 아닙니다. 아니지만, 자, 그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왜냐하면 2010년대는 최악의 시기로 전망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경기 침체 악화, 양극화 가속화, 그 다음에 선거가 있죠. 주요 국가의 선거가 있습니다. 2012년. 그래서 경기 침체 악화는 크게 미국의 WD, 유로존 붕괴, 중국 경기 침체, 일본 장기 불황 우려, 세계 4대 경제 국가들, 경제 지역 또는 국가,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W이죠. W자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WD.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부분들은 이게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서 경기 회복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그대로 올라가다가 꺾여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W입니다. 혹시 경기 후퇴,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의 차이를 아십니까? 경기 후퇴, 영어로 리세션이라고 그러죠. 경기 후퇴는 여러분의 이웃이 실직하면 경기 후퇴고, 경기 침체, 디프레션은 여러분이 실직하면 경기 침체죠. 그러면 경기 회복은 바로 MB가 실직하는 것이 경기 회복입니다. 이명박이 실직하면 경기 회복이 되는 거죠. 100년 전의 세계를 돌아보자. 아까 2010년대가 어렵다고 했는데 100년 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100년 전과 1910년대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0년대죠. 사실은 1912년부터 유럽은 전쟁 상태에 도발을, 이거는 발칸반도에서 일어났죠. 발칸 전쟁을 시작하고 뭐 서유럽 쪽까지는 안 미쳤으니까 이때부터 시작은 안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전쟁 상태가 됐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1914, 17년까지는 열강의 제국지 식민지 쟁탈전의 결과다. 그 다음에 근본 원인은 독점 자본의 수익률 하락과 양극화 현상. 양극화 현상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독점 자본, 즉 재벌은 분산복합체를 결성해서 전쟁을 수행한 신규 수요를 창출한 겁니다. 자, 양극화 원인. 일반적으로 산업자본의 독점 자본화가 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산업자본이. 그러니까 모든 산업은 탄생을 하고 성장, 성숙을 거쳐서 쇠퇴 단계를 경험합니다. 이건 산업과 똑같아요. 생로병사,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그 전적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노인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데, 산업도 똑같죠. 산업자본은 성장기에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산업의 많은 기업들이 돈만 성장합니다. 같이 성장해요. 이때가 좋은 거죠, 이때가. 그 다음에, 산업자본이 그 성숙기에 이르면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몇 개의 기업만 생존하고 그 생존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을 흡수 합병을 해요. 그래서 독점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은 결국 산업자본이 나중에는 수익률이 자꾸 하락하니까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투자할 데가.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자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돈놀이를 하는 거죠. 그게 금융자본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본 원인은, 양극화의 원인은.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산업자본 시대는 1970년대로 볼 수 있어요. 80년대까지. 독점 자본이 이제 그 80년대 이후부터 90년대들에서 독점 자본이 돼서 IMF 때 이르면 수익률이 완전히 떨어져서 그런 사태가 나온 겁니다. 재벌들의 수익률 정체, 하락.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그 한국에서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화까지는 좀 덜 된 편이에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은 전부 금융자본으로 바뀌었죠. 자, 그건 아까 일반적인 원인이었고, 한국 사회 양극화의 원인. 한국의 양극화는 박정희가 맨 처음에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고 IMF 위기 이후 가속화됐죠. 1970년대 초반 박정희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은 처음부터 양극화로 했죠. 처음부터. 일반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중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을 가서 독점 자본화가 되는데 한국은 처음부터 뭐 60년대까지는 이제 그 중소기업 뭐 하고 이렇게 산업자본이 하다가 박정희의 1970년대 초반에 중화공업 육성법에 의해서 그때부터 대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죠. 강제로. 그 다음에 농민과 서민을 희생하여 대기업을 육성함으로 농촌 바탕 중소기업 파산 야기. 근데 이런 대기업들이 외환위기 1990년대 들어와서 거의 이제 수익률이 정체하기 시작해요.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기업 수익성 한계 복잡 소수 그때 많은 재벌들이 쓰러졌죠. 그리고 남은 재벌은 수익성이 아직도 괜찮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수 재벌만 생존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소수 재벌 중에서도 그 살아있는 소수 재벌 이제 한계로 좁혀지는 지금 느낌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예를 들어서 전자 쪽에서는 삼성,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 나머지는 지금 탈락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게 좁혀지는 거죠. 독점 자본화가 계속 수익률이 하락하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국사회 양극화의 원인 두 번째, IMF 이후 본격적인 IMF는 일단 대기업들의 수익성이 정체에 이르는 한계에 이르렀는데 외환위기를 계기로 재벌은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향상 도모.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났죠. 고용 없는 성장. 수출과 경비 절감을 통해 엄청난 부의 축적. 그 다음에 투자를 기피한 거죠. 그 전에까지는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성장하는 건 수출과 설비 투자였습니다. 수출과 설비 투자였는데 수출만 있고 투자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IMF 이후에는. 왜 안 하냐면 그 전에는 투자를 해도 실패해도 정부에서 다 살려줬거든요. 근데 IMF를 계기로 이제 살려주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투자할 때 매우 신중해졌고, 사실 대기업 정도 되면 투자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 투자할 정도가 왜 없게 되냐면 신규 투자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설령 신규 투자처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거기다 기존에 있는 우수 인력을 다 만약에 그리 투입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타격을 받고, 그렇지 않고 우수 인력이 아니라 그냥 뭐 부차적인 인력, 그냥 웬만한 인력 가지고 조금 떨어지는 인력 가지고 거기 투입하면 그 성공할 수가 없죠. 또 진퇴양난이에요, 대기업은. 그게 대기업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면 노인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 노인들이 뭐 어디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이렇게 잘 안 하죠.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보수하는데 급급하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하기는 힘들고, 그러면 신규 투자는 누가 잘할 수 있느냐? 그거는 벤처기업이죠, 당연히. 벤처기업. 말 그대로 벤처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뭔가 모험을 다 걸고 거기다가 전 생명을 다 걸고 거기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대기업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기업보다는. 근데 물론 실패도 합니다. 그게 다 꼭 그 안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이게 산업이 탄생할 때는 그렇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계속 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 보호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두 번 또 도전하고 세 번 도전해서 10번 정도 하면은 성공해요. 10번 정도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 경험이 계속 쌓여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벤처 기업들은 벤처 기업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본이 없어요. 자본이.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적극적인 모험심은 있지만 자본이 없는데 자본은 누가 되느냐? 그걸 누가 자본을 되겠습니까? 그때 역할이 금융자본이. 금융자본이 그 자본을 됩니다. 이미 금융자본은 자기네들이 산업자본에서 독점 금융자본으로 넘어가서 그 새로운 이런 벤처라든가 이런 신산업에 투자를 하고 돈을 전부 이렇게 막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융자본이 거기다, 금융자본이 그게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역할만 알고 있는데, 부정적인 거는 그게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카지노 자본으로 바뀔 때 부정적인 역할이죠. 카지노 자본.
카지노 자본으로 바뀌지 않고 이렇게 벤처라든가 투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정부의 긍정 역할이죠. 정부의. 그래서 그거는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신규 투자를 기피하니까 고용 창출과 자재 구입을 통해 재벌의 소득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재벌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투자하면 바로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 들어갑니다. 고용 창출하고 자재 구입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이른바 낙수 효과, 트리클다운 효과죠. 근데 지금은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만 엄청나게 살찌고 돈 벌고 있지, 그 일반 중소기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가게하고도 고용 창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자, 한국사회 양극화는 세 번째, 이제 정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양극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해법이 나오니까 제가 이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3대 양극화 심화 정책. 노무현 정부가 정치 사회적으로는 크게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정말 그건 한국 민주주의에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여를 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이런 정도의 좀 실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소기업 보유업종 지정 폐지, 2006년에 이거 폐지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헤비급과 라이트급을 같이 싸먹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벌이 계속 사업 확장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쪽으로. 이게 중소기업은 힘이 없으니까 재벌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재지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게 2004년도였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취지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우리가 서울이 너무 비대하니까 지방을 좀 키워서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시행 과정상의 그 결과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땅을 가진 자, 주로 대기업들이죠. 지방에도 대기업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못 가진 자의 극심한 양극화가 벌어졌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문제가 됐고, 실제로 그러면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왜냐? 공기업을 지금도 지금 이전 움직임을 하고 있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크게 인구가 몰리고 이렇게 사업이 커져야 되는데 공기업 자체는 이 커가는 사업이 아니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또는 공기업 직원들도 거기가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서울에 주거지를 두고 뭐 주말복으로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한미 FTA 체결. 이때 노무현 정부에서 저는 좋은 취지로 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생각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를 굉장히 한미 양극화를 아주 조장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 넘어와서 그대로 또 FTA 체결 비중까지 연결되게 됐죠. 한국사회 양극화의 원인 4번.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정부의 3대 양극화 심화 정책은 뭐냐요? 비즈니스 프렌들입니다. 비즈니스라는 건 원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인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재벌밖에 없어요. 사실상 중소기업은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죽어있는데 여기서 비즈니스 프렌드라는 건 재벌 프렌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정책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친재벌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이 소외됐죠. 당연히. 그 다음에 4대강 개발. 4대강의 삽질한 거죠. 막대한 재정 자금을 4대강 개발에 투입하여 토건재벌의 축제를 주장했고 그것이 일반 사람들한테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용직 잠깐 창출한 거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FTA 체결 비준, 재벌과 서민의 양극화 가속화 전망 이거는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